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뉴클레오타이드까지 해서 핵산까지 얘기를 다 했어. DNA하고 RNA하고. 자, 근데 문제는 DNA하고 RNA는 이 뒷단원에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숙제가 204페이지까지 풀이가 숙제였어요. 자, 수련회 갔다 오신 분 다 못한 걸로. 좀 많이 남았니? 많이 남았네? 괜찮아. 오늘 남아서 하면 돼. 알았지? 그다음에 우유 채점은 어? 채점 안 했지? 앞에는 했구나. 그거 맞아. 좀 채점 좀 해보고. 잘했다. 그다음에 정윤이는 다 했죠? 오케이, 잘했어. 채점도 다 됐고. 오케이. 혹시 숙제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질문. 자, 질문 있으신 분. 괜찮아. 앞에서 했던 것도 괜찮아. 지지라고. 인지지라고? 달라. 자, 잘 들어봐. 이걸 어디다 비교해야 되냐면은, 지지라고 인지지를, 이거를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 뭐 적당한 예시가 없네.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하나가 될 만한 게, 그냥 하자. 뭐 예시 들어도 예시가 안 떠오른다, 씨. 자, 인지질은요, 그냥 지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지질은 인 플러스 지질이에요. 그래서 인하고 지질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뭐랄까, 솔로냐? 커플이냐? 이게 아닌데. 예시가 안 되지. 예시가 안 돼. 죽었다. 예전에 예시 잘 들었는데. 자, 그 다음 됐어요? 질문이 답이? 그래서 인지질은 뭐에 쓰이냐면 인지질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거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막, 인지질 배우면 세포막이고요. 지질은 그냥 지질이에요.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지방 그랬으면 요즘엔 지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랑 틀린 거. 인지질이야. 이게 뭐예요? 응? 세포막의 주성분 중에 하나다고. 그러니까 세포막은 뭘로 돼 있니? 인지질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고 세포막은 그래서 인과 플러스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질이 세포막의 성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라 그러죠?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요 사이 관계 정도? 오케이, 좋습니다. 또 뷰렛 반응이 뭐예요? 뷰렛 반응이 뭐예요? 뷰렛 반응? 어디 나왔어? 생명 생명 몇 페이지? 몇 페이지? 85쪽에 10점 180. 5쪽에 10점 185쪽에 10번? 중학교 때 이름은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잠깐 뷰렛이면은 단백질 검출인가 아마 그럴 거야. 단백질 검출 실험. 아미노산이니까 단백질이네. 폴리페이타이드. 그래서 뷰렛 반응 이게 웃긴 게 가끔 이게 좀 힘든 게 통과가 안 배우거든. 근데 저렇게 나와. 근데 저걸 또 안 배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엔 또 힘든 게 했어. 맞아. 그렇게 따지면 1 더하기 1도 나오면 안 되지.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치? 네. 다음에 181번에 39번. 131쪽에 131쪽에 39번. 131쪽에 39번. 131쪽에 131쪽? 181쪽. 에이, 저이씨. 181쪽에 39. 내가 키가 181만 됐어도 3cm 모자라. 내가 80만 넘었어도 내가 진짜 공부 때려쳤다 내가 진짜. 자, 181쪽에 몇 번? 39번에 이거 뒤에서 배우는데 전사라는 단어와 번역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거야. 전사, 번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하는 애가 누구냐면 RNA야. 이거는 언제 배우냐면 뒤에서 배울 텐데 아까 우리 RNA하고 DNA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시 배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냥 알고만 있어. 세포 핵이야. 세포 핵 속에 누가 들어있지? DNA가 들어있죠. DNA가 뭘 가지고 있냐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이 유전 정보를 핵 밖에 어디로 가느냐? 지난 시간에 아마 정연이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리보솜이 뭐예요? 라고 했던 것 같아. 리보솜이라는 질문이 있었거든. 뒤에서 어차피 배우니까 그냥 할게요.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리보솜에서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야. 이거.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야. 얘는 단백질 합성하는 곳이에요.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니까 누구? 아미노산들을 가지고 와서 결합을 시킬 텐데, 아미노산이 무슨,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아미노산이 있다면 몇 번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배열을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해주는 정보가 어디 있냐면 DNA에 들어있어. 근데 DNA는 유전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는 곳인데, 그럼 얘가 핵 밖으로 나와서 잘못해서 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유전 이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체는 뭐 그러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RNA가, 정확한 건 나중에 할게요. DNA에 있는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복사해서 나와야 돼. 그 과정을 전사한다 그래. 그럼 전사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핵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RNA가 DNA의 정보를 전사해 온다라는 표현을 써. 그냥 복사한다, 일부를 복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전사된 RNA가 세포 밖으로 나와서, 이걸 세포질이라 그래. 핵 밖을 세포질. 세포질에 리보솜에다가 전달을 해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은 누구누구누구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라고 해주는 거를 번역 과정이라 그래. 그래서 RNA가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을 어디서? 리보솜에서 합성해요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요거를 뒤에서 배울 거거든. 그때 조금 복잡하긴 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할 만은 할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됐나? 번역에 대한 질문이? 번역이 무슨 뭐 저기 영어로 된 책 한국말로 바꿔주는 거 말고 그거 아니야? 또? 178쪽에 어우, 야, 너 웬일이냐? 공부했나 보다? 30번. 시험 때가 되긴 됐나 보다. 네가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178페이지에 30번. 30번. 좋아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네. 네. 아미노산의 무슨 기와 무슨 기? 아미노기와 카복실기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물이 하나 빠져나가죠.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 혹은 크게는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기억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 둘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죠. 이 상태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탈수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 할 수 있겠죠? 네. 그 탈수 축합 반응을 특별하게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과정을, 자, 동화 과정과 이화 과정.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동화, 이화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화는 뭔가 결합해서 커지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의견에 네가 동화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이루어서 단백질이 되는 거를 동화작용. 혹은 단백질이 다시 분해된다. 그래서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이러면은 이화작용.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치? 여기 끄덕거리는 애 있잖아. 얘가 있어. 정확하게 나오는 거. 통합과학의 뒤에 나와. 뒤에 또 나와. 언제 나오냐면 이거 할 때쯤 나와. 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니은 과정은 뽀개지는 거니까는 이화작용이네. 동화작용이 아니라. 기억이 동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디귿,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에는 질소가 있다. 이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죠. 대신 질소 말고 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 누구야? 핵산. 그치, 핵산이지. 이렇게.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를 안다 그래서 뭔 무기영화를 누리겠냐마는 어쩌겠냐. 시험을 보려면 필요하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필요하고요. 시험을 잘 보면 부경화를 누릴 수 있잖아. 이게 인과관계가 좀 떨어지는 게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부경화를 누린다는 100%는 아니고요. 시험을 잘 본다가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제공해 줄 수는 있다라고 할까요? 좀 더 편하게. 대신 공부를 안 해도 부를 누릴 수 있는 뭐 기회가 찾아올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이 조금 더 험난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공부가 제일 뭐랄까 좀 편안한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그러니까 성적은 좋은데 진짜 공부만 해서 하는 경우는 또 나중에는 그게 또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잘하면서 공부까지 잘하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있어. 성적만 되게 좋은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갔고 다 됐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각종 시험에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져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뭐 사법고시 보다가 10년, 뭐 몇십 년 하다가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뭐 다는 아닌데, 기회는 줘, 이 말대로. 또? 원자량이 응. 원자 번호랑 다른 거예요? 다르죠. 원자량하고 원자 번호는, 다르죠. 자, 여기 우리 원소기호 중에 만만한 새끼 하나 불러봐. 탄소? 자, 원자 번호 몇 번? 6번. 질량수 얼마? 아니, 질량수 12. 자, 여기 보면은 원소기호 좌측 하단에 써 있는 게 이게 양성자수예요. 양성자수고 이게 원자 번호예요. 자, 근데 여기 왼쪽 위에 써 있는 거 이거 질량수라고 그러거든요. 질량수라는데 이게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게 평균 원자량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맞는 표현은 아닌데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봐도 돼요. 100%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원자량, 질량수가 좀 다른 애들이 좀 있어요. 동위원소들이 있어서 그래서 원자량을 보통 평균 원자량으로 나타내니까 1대1은 아닌데 그냥 질량수가 원자량 같은 개념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멘델레예프까지는 어떻게 질량수 갖고 따진 거죠. 원자량을 따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질량수는 질량이 같은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아니라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몰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양성자수로 바꿨더니 이제는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들끼리 모아놨다. 그래서 원자 번호는 오늘날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이게 통합과학이 안타까운 건 너무 넓어 범위가.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5만 가지를 다 낼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막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만 좀 잘 찾아요. 그럼 될 거예요. 그럼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네,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됐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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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다 못한 거는 다음 주까지? 오늘 아니, 나 오늘 하면 되겠다. 오늘 끝나면. 한 명은 왜 또 없어요? 그러게 요즘에 감기 시즌인데 감기이지 않을까 싶다. 튼튼해서 안 아프게 생겼는데 아프기도 해. 그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골골골골 거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그냥 골골골골 거리고 잘 살고 있고 튼튼한 사람들이 한 번씩 그렇게 아프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감기 유행이니까 잘했어. 마스크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마스크 쓰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됐어요? 자, 오늘은요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책으로 205페이지 갑시다. 205페이지인데 이 부분이 참 수업하기가 좀 애매해. 왜냐하면 학교마다 여기를 내용을 다 하는 학교도 있고 빼고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그냥 선생님 마음인데 더해 이상한 것까지 더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나는 여기 오투책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내 경험상 조금 더 나갈 것만 더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까지만 나갈 거니까 학교에서 요거보다 더 나간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럼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래봤자 뭐 그렇게 심각하게 더 나가진 않더라. 덜 나가면 덜 나갔지 더 나가진 않아.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통 보면은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206페이지까지는 207페이지 거기 위에 그래핑까지는 잘 얘기를 하는데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인가 이 부분을 그냥 빼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귀찮아서 그런지. 그래서 그냥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 오늘 쭉 얘기해 볼 테니까 쭉 드시고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부분을 어디까지 나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커팅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잖아요. 뭔데? 초신성에서 응. 중성자멸이나 블랙홀이 되는데 응. 그 두 개의 기준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어떻게 배우냐면요. 통합과학에서는 초신성이 빵 터졌죠. 그럼 이제 쭉 퍼져 나가겠죠. 그때 중력 때문에 물질이 일부가 다시 모인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질량이 어떻게 배우냐면 크게 주기율성을 둘로 나누죠.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과 질량이 큰 주기율성으로 나눌 때 질량이 작은 주기율성과 큰 주기율성을 나눌 때 작은 주기율성은 태양을 기준으로 많이 들거든요. 태양 정도 되는 애를 기준으로 1로 봐요. 이게 주기율성이.
그러면 질량이 큰 주기혈성은 10배에서 20배 이상으로 나요. 그러면 다시 얘는 10배 정도 이상 되는 애, 그러니까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애, 그 다음에 20배 이상 되는 애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0에서 20배 정도 되는 애가 얘가 중성자별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중심이 20배 이상이 되는 애가 그 유명한 블랙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더 이상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그래야 되냐고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라. 혹시 이쪽 분야로 진출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뭐 더 하시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굳이 권해주고 싶진 않네요. 됐죠? 요 기준이에요. 그래서 니네 책에는 딱 요 기준으로 나누는데 통과에서는 잘은 안 나누긴 하는데 이게 아마 요게 자세하게 구분되는 문제가 요 전 과정일 거야. 이게 통합과학 전에 융합과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걸 되게 타이트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요 파트가 엄청 타이트했는데 통합과학으로 이게 바뀌면서 요 부분이 많이 삭제됐어요, 지금. 많이 삭제돼가지고 잔상이 좀 남아있는 문제들이 옛날 문제들 이렇게 끌어오면은 저걸 조금 종종 물어보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 교과 과정에서는 요 정도면 충분하고 전 교과 과정에서도 요거 이상은 안 배웠어요. 됐을까요? 융합과학이라고 있어.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어. 왜 수돗물의 정수 과정까지 알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배우고 희한한 거 하나 있어. 또 됐죠? 그럼 진도 나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은요, 상관없어요. 중간에 뭐 찔러 들어와도 상관없고, 뭐 나중에도 상관없는데, 제발 다 해. 괜찮으니까. 뭐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뭐 굳이? 자, 그러면 우리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신소재, 거기 보시면은 A, 문명의 발달과 신소재라고 돼 있는데, 문명의 발달, 그냥 읽어보세요. 안 할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소재. 거기 보시면 정의가 이래요. 기존 소재를 구성하고는 원소의 종류와 화학 결합의 구조를 변화시켜, 뭐 이거는 뻔한 얘기인데, 단점을 보완하고 기존의 재료에는 없는 새로운 성질을 부여하게 만든 물질을 우리는 신소재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좀 추상적이긴 하네요. 가끔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는 두세요. 대충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신소재의 종류에 갖고 반도체, 초전도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또 뭐 나오죠? 액정, 그 다음에 네오디듐 자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오디듐 자석. 자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자철석이라 그래갖고 보통 철이 주성분이에요. 강자성체거든요. 자, 그러면 철 원자 사이에 뭐라고 돼 있죠? 네오디듐과 붕소를 첨가하여. 그럼 제 이름이 네오디듐 자석이니까 네오디듐을 첨가했다는 문제 안 되겠죠? 206페이지예요. 네오디듐을 첨가했다는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보면 문제에서 그래서 붕소 B 원소기호 B라고 써 있는 거 붕소를 첨가하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철의 원자의 자기장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든 이거 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그냥 강한 자석 하고 네오디듐 자석 그러면 매우 강한 자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오디듐과 뭘 섞었다? 붕소를 섞었다. 어디에? 철에. 그럼 기존의 자석은 뭐예요? 철이에요. 철. 자철석이니까. 끝.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네오디듐 패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초전도체로 가볼까? 하기 싫은 건 나중에 자꾸 미룹시다. 귀찮으니까. 자, 초전도체.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요 이름만 잘 봐도 건질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 이름만 들어봐도 이게 성씨는 누구고 그 다음에 이름 돌림자는 누구니까 이게 무슨 어디 본가의 몇 대 손이구나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어디 성씨 본가다. 그럼 그 본가에 만약에 돌림자를 못 쓴다. 그럼 그 돌림자에 몇 대 손 이렇게까지도 보통 나와요. 보통은 알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까? 돌림자 있니? 돌림자 써요? 안 써요? 안 쓰지 써요? 돌림이 뭐예요? 연자 돌림이에요? 그럼 박씨 집안의 연자 돌림이면은 어느 박씨인지 따져봐서 연자 돌림이 몇 번째 학렬에 들어가는 사람들인지 따져보면 그 학렬 사람이 몇 대 손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런 집안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돌림을 못 씁니다. 그럼 저보다 아랫손이시군요 하면 돼요. 아니면 저보다 윗손이시군요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돌림자가 정해져 있어. 저기보다. 그 족보에 있을 거 그게?
자,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얘기했냐?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노래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그런 거 하나 있지 않았나? 미안하다. 초전도체. 우리 끊읍시다. 초전도체. 그럼 채자는 물체 할 때 그 채자겠죠? 그다음에 전도. 아멘 이거 말고 전도 그럼 뭘까? 전기가 통하는 거. 그렇지.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전도체라는 표현을 쓸게요. 자, 그러면 초자가 붙었어. 초월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지만 V는 IR 하면은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를 텐데 전류가 초월적으로 잘 흐르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저항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희한하게 저항이 얼마에 근사되는 0으로 떨어져 버리는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역사적인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도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도체는 혹시 중학교 때 좀 기억 좀 되살려보자.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야, 2대1인데? 오늘은 다수결의 원칙이 성립했네요. 자, 도체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유전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맞는데, 문제는 도체 안에 있는 다른 원자들도 활발하게 진동을 하면서 얘의 진행을 막아요.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X축이 온도, Y축이 저항을 그려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져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 끝장 보는 성격 있는 사람들. 궁금하지 않아? 이 온도가 내려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궁금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로 했어. 그래서 쭉 실험을 해가지고 온도를 쭉 낮췄는데 정말 이렇게 쭉 낮아지더래.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항이 뚝 0이 돼버리더래. 삐 이렇게 가더래. 저항이. 그래서 처음에는 요 실험이 됐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은 뭘 찾고 싶었냐면 마이너스 절대 0도를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쭉 낮춰보니까 오늘날에는 이거를 요 기울기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73도씨, 즉 0켈빈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실험을 해봤더니 희한하게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까지 간 적은 없는 거야. 아직까지 0켈빈까지 못 가요. 왔어? 어디 아프니? 안 아픈 거야? 자, 앉아. 자, 책 꺼내고 205페이지. 205페이지. 아, 배고파. 이거요. 오늘 아침 못 먹었어. 점심 못 먹었어. 저녁 못 먹었어. 아침 저녁 오늘 먹은 거 하나 있다. 먹은 거 하나 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거 사줬어. 밤양갱. 나 그거 알아. 무슨 노래 있더만. 무슨 밤양갱 그런 노래 하나 있더만. 그래갖고 밤양갱 사주더라고. 그리고 밤양갱 2개 먹었어. 오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아, 배고파. 근데 오늘 계획은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굶자. 속을 좀 비우자. 어제 많이 먹고 잤거든. 그래갖고 속을 좀 비우자. 205페이지. 속을 비울 생각이었는데 아침에는 참 호기롭게 왔거든. 그래갖고 오늘은 물만 마셔야지. 그러고 근데 지금 후회 중이야. 머릿속에서 그거밖에 안 떠올라. 집에 가서 뭐 먹을까? 그거밖에 안 떠올라. 혹시 추천? 치킨. 치킨? 뭐 있을까? 니네한테 얘기하라면 뭐 치킨, 피자, 또 뭐 있냐? 곱창? 우리 집은 곱창은 안 돼. 우리 집사람이 곱창 싫어해. 곱창을 이렇게 표현했어. 고기도 먹을 거 많은데 굳이 내장까지 먹어야 되냐? 라는 소리를 하셨어. 그 다음 또, 삼겹살. 괜찮지. 네, 그냥 저녁을 먹고 야식을 안 먹는데 살이 찌잖아. 아니, 내 삶의 구조상 저녁을 못 먹어. 너도, 잘 모르는구나. 난 일단 쉬는 날이 없어. 쉬는 날이 없고, 이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잠깐 이상한 게, 분명히 오늘 수업이 많잖아. 아침부터 밤까지. 그럼 시계를 보잖아. 그럼 아침에 한 11시쯤 됐다? 시계를 딱 보는 순간, 아직도 수업이 한참 12시간도 더 남았네. 이러고 있어,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소가 젖으면서 이런다. 일 많다.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상하지. 일이 없으면 되게 심심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이 많으면 되게 투덜투덜 거리거든. 그러면서 좋아해.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뭐 부탁하면요 되게 투덜투덜 거려요. 아, 여학생한테는 안 그래. 특히 남학생들은 되게 투덜투덜 거리거든. 근데 해달라는 건 다 해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 여러분들 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저거 학교에서 무슨 과학 동아리 무슨 뭐 실험 같은 거 할 건데 뭐 주제 뭐 좋은 게 있냐, 내지는 이런 주제를 할 건데 이 중에서 만약에 실험을 한다면 뭐가 좀 보기 좋겠냐, 아니면 이런 거 좀 조언 구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같은 거 쓰면은 알다시피 제가 평생 보고서 쓰는 게 일이었던 사람이라 보고서 잘 봐주거든요. 근데 되게 투덜거리긴 해. 지랄지랄하긴 하는데 잘 봐주긴 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돈 내는 소리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그게 유행이었잖아. 그거 돈 되더라고. 근데 그거 차마 그거 돈 못 받겠더라 나는. 자, 그러면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온도가 쭉 내려갔는데 절대 0도까지 내려가는 건 맞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저항이 뚝 떨어지면서 저항이 0이 되더래. 그럼 처음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뭐 잘못했나 봐. 그쵸? 그래서 또 실험을 했어. 또 실험을 하고 또 실험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되더래. 아, 그래? 그러면은 이 물체는 어느 순간 이 온도를 TC라고 하거든요. 보통 첨자로 C라고, 그러니까 크리티컬 템퍼레처 약자로,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그럼 저항이 0이 되면은 이 물체는 전류가 무지막지하게 초월적으로 자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초전도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초전도 현상, 특정 온도 이하에서 뭐라 그러죠? 특정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해요. 여기 온도를 임계 온도. 한계 온도. 자, 임계 온도 이하에서예요. 임계 온도보다 낮아야 돼요.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초전도 현상이라 그러고, 임계 온도는 저항이 0이 되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 자, 아까 이거 최초로 실험한 사람이 뭘로 실험했냐면 수은으로 실험했어요. 수은으로 실험했더니 온도가 4.2켈빈일 거라면 맞네요. 4.2켈빈으로 측정이 됐더라. 그래서 최초의 초전도 현상은 4.2켈빈이에요. 4.2켈빈이면 여러분들 200 몇 도야? 4.2, 200 거의 마이너스 270도 정도 되는 거네요. 260 몇 도니까는 엄청나게 극저온이죠. 저 극저온까지 낮춰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 점들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저 온도를 낮추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초전도 현상이 온도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롭게 쓰기에는 좀 온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예시로 사용되고 있다. 하고 거기 이용하는 예시들 보세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운데 거. 그 자기공명장치 MRI라 그러죠.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간호사가 얘기하죠. 뭐 자석 같은 거, 그러니까 자석에 붙는 쇠나 이런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막 그러잖아. 이렇게 사실은 여기에 뭐가 박혀 있었어. 그래갖고 저 안에 들어가서 이게 막 쭉 몸속에서 빠져나오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빠져나오는 공포 영화인가 이 정도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보면은 막 그런 거 할 때 많이 나오는데 자기공명 장치인데 이때 초전도 코일을 써요. 초전도 코일을 써서 전류를 무지막지하게 높여가지고 자기장을 굉장히 강한 자기장을 만들 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부상 열차라고 돼 있는데 자석 위에 떠 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기 부상 열차인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날 때 전류가 0인 거죠. 저항이 0인 거죠. 그래서 초월적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데 이때 부가적으로 자석 위에 완전 반자성 현상이 생기더래. 완전 반자성. 그래서 자석 위에 뜨더래. 그래서 완전 반자성 현상을 자석 위에 뜬다 했고 자기 부상 현상 뜬다. 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자기 부상 현상을 찾아준 사람이 마이스너라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말고 마이스너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서술형이 아니죠. 마이너스라고만 써. 이런 거지 이제. 뭐더라 옆에 슬쩍 봤는데 하다가 옆에서 이제 마이스나 이렇게 쓰고 그 옆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점점점 돌아가죠. 이제 그러지 말고 제발. 티 난다 컨닝한 거. 자, 그래서 자기 부상 현상인데 안타깝게도 자기 부상 열차는 실제로 상업화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 목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원 내고 자기 부상 열차를 타면은 나라에서 한 1억 정도 보상해 주면 돼요.
그래갖고 효율이 무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고요. 안타깝게도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 자기 부상 열차가 아니라 뭐 떼제베나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아니다. 이거 일본 열차 같은데? 앞이 뾰족하죠? 앞이 뾰족하면은 이거 일본 거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떼제베는 앞이 몽툭해요. 속도가 훨씬 빠른데 일본 거는 앞이 왜 저렇게 뾰족하냐면은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파 때문에 그렇거든요. 터널에서 이렇게 충격파가 발생해갖고 그걸 없애려고 앞이 뾰족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잡지식 더럽게 많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요것도 괜찮아. 나중에 그 고속열차 앞 머리 보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거든요. 그 고속열차마다 앞머리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요거 가지고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 어떤 충격파가 생겨 빡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 현상하고 좀 관련된 거 나중에 혹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하잖아. 아마 한 사람 없을걸? 자, 그 다음에 저항이 0이 되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초전도 케이블. 전선을 어떻게 초전도 케이블로 만들면 좋겠지. 왜 저항이 0이니까는 손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 대신 단점. 온도 낮추는데 돈 더 들면 필요 없지 뭐. 그치? 여러분들 저항이 0에 가까워진다는 소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보통 밖에 보면은요. 철탑 위에 전선 굵은 걸로 해갖고 도시 간에 이렇게 전기 연결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초전도체로 바뀌잖아요. 그럼 저항이 없으니까 저항이 0에 가까우면요. 우리 그 실험할 때 쓰는 거 있죠. 우리 전선 꼬마 전구 연결할 때 쓰는 거. 그 전선 굵기로도 전 세계 전기를 다 보내도 안 끊어져요. 그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되게 이득이긴 하지. 근데 문제는 온도가 낮추는 게 힘들지.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초전도체는 저항이 임계온도 이하에서 0이 된다. 그래서 그 임계온도,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는 4.2켈빈이었다. 그 다음에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게 예시로 나온 거 MRI하고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이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석 위에 반자성 현상이 생겨서 자석 위에 뜨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자기 부상 현상이라고 그런다. 누가 얘기했다? 마이스너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 부상 열차 예시가 있다.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자석 위에 초전도체가 떠 있죠. 그림. 요 그림은 본 적 있을 거예요. 요거 어디 실험 같은 어디 뭐 견학 같은 데 가면 많이 보여주거든요. 액체 주소 보놓고. 그래서 초전도 현상, 마이스너 현상, 그다음에 얘는 자기 부상 현상이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반도체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방금 초전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도체죠, 도체. 세상에는 물질은 전기가 통하냐, 안 통하냐로 나눌 수가 있다면 도체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부도체라고 배웠던 것 같거든요. 안일 부자를 써서. 근데 부도체라는 표현이 도체의 부정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도체라는 표현보다는 절연체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걸로는 도체, 세상에는 도체와, 여기 볼까요? 도체와 부도체 나눈다면은 부도체 대신 지금은 절연체라는 표현도 써요. 절연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두 개가. 자, 그런데 도체이기도 하면서 절연체이기도 한 중간적인 성질을 가진 애를 우리는 그냥 반도체라고 한다라고 배워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학 가셔서 반도체를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교과에 나오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래서 반도체는 도체보다는 전기가 덜 통하고 그 다음에 절연체보다는 전기가 잘 통하는 중간적인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도체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필요할 때는 전기를 통하게 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전기를 안 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애들을 반도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좀 더 정확한 정의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집에 반도체 관련된 부모님이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있어? 막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건 통합과학 수준이니까 딱 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인데 예전에 반도체 관련된 아버님이 이거를 애한테 설명해가지고 애가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해.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보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반도체는 규소 또는 저마늄 등이 있다 라고만 해주세요. 규소랑 저마늄 등이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순수한 규소나 저마늄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소량의 원소를 첨가하면 전기 전도성을 크게 향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규소나 저마늄은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뭔가를 좀 섞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불순물을 섞는다, 그래갖고 불순물 반도체다, 그래갖고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학교에서 좀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규소에는 그래서 불순물을 좀 첨가해주면 다시 불순물 반도체, 순수한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가 되고 불순물 반도체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보통 나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나뉜다. 그냥 그 정도만 일단 해주시고요. 학교에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완벽하게 구분해서 배우면 그때 시험 때 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것처럼 다이오드는 뭐냐면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못 흐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정류작용을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류작용, 바를 정자에 흐를 유자거든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반대 방향으로는 못 흐르게 해요. 라고 해서 정류작용이에요. 라고 하고 흔히들 교류회로를 직류회로로 바꿔준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쓰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교류 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딱 정해져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교류가 직류로 바뀌어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핸드폰 충전기에는 뭐가 정류회로가 들어있어요.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자, 다이오드는 양쪽으로 발이 2개죠. 근데 트랜지스터는 발이 3개예요.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예요, 트라이. 다이오드가 다이 2개란 뜻이고요. 접점이 트랜지스터는 트라이 3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지스터, 그리고 트랜지스터라고 불러요. 트랜지스터는요, 얘는 증폭작용이에요. 작은 걸 크게 만들어주는 증폭작용을 하는데 언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증폭작용을 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트랜지스터는 잘 알고 있는데 증폭작용까지는 잘 알거든요. 증폭작용인데 플러스 언제? 신호가 들어올 때 증폭한다 그랬고 스위치 작용이다. 요거를 좀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반도체는 스위치 작용용으로 많이 써요. 트랜지스터를. 자, 그 다음에 여긴 그게 없네 색깔이. 못 써야겠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그럼 트랜지스터는 뭐 한다? 증폭작용과 스위치 작용을 한다. 거기 볼까요? 신호의 증폭작용, 그 다음에 스위치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전자장치의 성능 향상과 소용.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니네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이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네요. 그냥 이건 넘어갈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발광 다이오드죠. 여러분들 다이오드 앞에 발광자가 붙었거든요. 이 발광이 지랄 발광할 때 그 발광이 아니고요. 빛을 발생한다라고 해서 발광 다이오드인데 아까 맨 처음 얘기한 다이오드 순방향으로만 전류 흐른다 그랬죠. 이때 순방향으로 흐를 때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때 그 에너지를 빛으로 보이게 만든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발광 다이오드. 그럼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니까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니까는 정류작용 가능하겠네요. 대신 이때 빛도 납니다. 순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자,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발광 다이오드는 발광 다이오드인데 앞에 유기자가 붙었죠. 유기 발광 다이오드. 참고로 발광 다이오드는 영문으로 LED라고 하고요.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OLED.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OLED? TV, OLED TV. 그치? OLED 디스플레이. 그쵸? LED는 여기서 사용하는 물질이 금속성이에요. 금속성인데 OLED는 O자가 유기물이거든요. 오가닉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을 이용한 발광 다이오드 하고 우리말로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이라고 되어 있고 대신 또 뭐라고 써 있죠? 유기물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기물로 이용한 그 다음에 전류가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빛이 나는 거를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한다. 그럼 결국은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다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겠죠? 역방향으로 전류 안 흘러요.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을 한다. 근데 빼먹지 말라. 무슨 작용도 한다? 스위치 작용도 한다. 그리고 반도체는 규소나 아니면 저마늄을 순수한 반도체라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조금 섞어서 N형이나 P형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섞어서 전기가 조금 더 잘 통하게 만든 거죠. 이거를 도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도핑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언제 나오죠? 우리 스포츠에서 도핑 테스트 할 때 도핑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향상시킨 걸 도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도핑을 한 거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도핑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전기를 잘 통하게 한다, 도핑한다.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고요? 실은 문제가 뒤에 풀어보면 알겠지만 좀 장황해 이런 게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액정. 자, 액정은 여러분들 이게 좀 애매한데 액정은요 LCD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OLED가 비쌀까요? LCD가 비쌀까요? OLED가 더 비싸요. 그렇죠? 여러분들 OLED, 여러분들 핸드폰은 요즘에 OLED일걸요? 요즘 핸드폰은 OLED 쓰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는 그러니까 모니터나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은 좀 저렴한 애들은 LCD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LCD는 원래 최초 목적이 예전에 TV가 이렇게 배불뛰기 TV 있죠. 두꺼운 TV. 그게 이제 CRT TV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총으로 이렇게 쏘다 보니까 전자를 쏘다 보니까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면 잘못하면 불이 난대요. 그리고 또 무겁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다가 디스플레이 장치를 실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디스플레이 장치 되게 많잖아요. 그걸 이제 실어야 되는데 예전에 CRT를 실찬이 너무 무겁고 그 다음에 전자총을 발사하다 보니까 좀 위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만들어진 게 액정이에요. 액정. 액정은 간단해요. 액정은 기본적으로 백라이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형광등이 불이 켜져야 돼요. 그래서 액정의 단면을 보면은 여기에 형광등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켜져요. 형광등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불이 켜져요. 이렇게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고 액정이 두 개의 필름 사이에 요 사이에 액정이란 물질이 들어가요. 요 사이에 액정이라는 물질이 들어가고 여기에 두 개의 필름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필름이 뭐라고 하냐면 편광판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거예요. 편광판. 편광판 하나, 편광판 둘. 근데 이 편광판은 서로 수직이에요. 그래서 빛이 지나가면 요 방향의 빛이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하면 두 번째 편광판은 서로 반대, 그러니까 90도로 돼 있어갖고 두 번째 편광판은 통과를 못해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한 빛이 첫 번째 편광판은 무조건 통과해요. 그런데 첫 번째 편광판하고 두 번째 편광판은 서로 편광 방향이 수직으로 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 편광판을 통과를 못해요. 빛이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요 사이에 액정이 들어있는데 액정이 세 개가 한 뭉탱이에요. 요 액정의 전원을 걸어주냐 전원을 걸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두 번째 편광판을 빛이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해줘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빨간색 R, G, B 필터 색깔을 놔두면은 그 색깔을 통과하면서 그 색깔의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 개가 다 통과하면 흰색, 하나만 통과하면은 그 색깔, 뭐 두 개가 통과하면 섞은 거. 이렇게 해서 점 하나, 그게 점 화소 하나예요. 그래서 그 화소가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썼나요? 뭐 1860에 720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가로 세로의 점 개수예요. 그래서 그 화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선명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액정은요, 요 정도만 알고 계세요. 액정은 너무 많이 알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실제로 이 구조가. 근데 지금은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고요. 그냥 편광판이 두 개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형광등에서 빛이 난다. 이 빛이 첫 번째 편광판은 지나간다. 하지만 두 번째 편광판은 수직으로 돼 있어서 못 지나가는데 앞에 있는 액정이 전기를 걸어주냐 걸어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빛이 통과되거나 안 통과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액정은 뭐냐면요. 액정은 거기 설명이 안 나와 있나? 액정은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딱 중간정인 거예요. 그냥 흔히들 말하는 액괴 같은 존재. 그래서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쫙 펴져요. 전압을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한 고무공 같아갖고 전압을 걸어주면 이렇게 쭉 펴져요. 양쪽으로. 그리고 전압을 끄면 팅 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빛을 통과하냐, 어떻게 통과시키냐, 못 통과시키냐 정도만 아십시다. 뭐 반사돼서 이게 뭐 난반, 뭐 고정단 반사 이런 거 안 할게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액정, 가늘고 긴 분자가 아까 얘기한 그 액정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고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가늘고 길게 배열할 수 있는 거는 뭘 걸어주면 전압이라는 걸 걸어주면 가늘고 길게 배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액정 디스플레이 LCD 이게 LCD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약자예요. 그래서 리퀴드 액체, 크리스탈 액체, 고체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액정이란 뜻이에요. 액정을 이용하여 얇게 만든 영상 표시 장치로 전압을 걸어 액정 분자의 배열을 조절하면 어디가? 여기가 조절되면 그래서 빛을 어디서? 두 번째 평광판에서 투과될지 안 투과될지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필터의 색깔을 보이게 해서 우리의 디스플레이로 사용됩니다. 라고요. 괜찮겠죠? LCD는요, 단점이 뭘까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형광등에서 빛이 난 거를 투과하냐 안 투과하냐죠. 그래서 명암 대비가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OLED는 스스로 빛을 내죠. 스스로 빛을 내서 아몰레드라 그래요. 들어봤지 않아서 아몰레드 뭐 아닌가? 그래갖고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비싸요. 뭐 OLED로 순수 OLED로 만든 TV는 아직까지도 비쌀걸요? 자, 됐죠? 그래서 액정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거 가볼까요? 이제 그래핀 나노튜브 어제 들어봤죠? 우리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거. 뭐 탄소 나노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노벨상을 받을 때만 해도 이제 인류는 끝났다. 이제 이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지금 실리콘 반도체가 대체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개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질 다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대량 생산을 위한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핀은 언제 처음 나왔냐? 그래핀 혹은 그래핀이라고 부르는데 흑연이에요. 흑연. 흑연이 탄소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탄소가 원래 최각전자 14족이니까 4개거든요. 근데 탄소 하나가 다른 탄소랑 3개를 결합해요. 또 얘는 또 3개, 아니요, 3개지. 다른 또 3개랑 결합을 해요. 또 얘는 또 다른 3개랑 결합해요. 또 얘는 또 다른 3개랑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 나온 것처럼 몇 각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육각형의 구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탄소가 육각형 벌집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허니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래핀이라 그러는데 그래핀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흑연. 공유결합인데도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뭐가 통한다? 전기가 통한다. 맞아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한다는 소리는 전기만 잘 통해요? 아니죠. 열도 잘 통한다는 소리죠. 열 전도와 전기 전도가 매우 좋은데 이게 얇잖아요. 이게 원자 한 껍질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얇아요.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의 전극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열과 전기를 잘 통하면서도 투명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뛰어나다.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대요. 오, 신소재죠, 이거 완전히.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저기 어디냐 청동기 시대에 저기 구리로 칼 들고 나갔는데 철기 문화가 들어와서 철기가 칼 잘라버리는 격이죠. 그럼 이제 져야지, 죽어야지 뭐. 무기 체계에 달라지겠네요. 얇고 투명하여 유연성이 있어 휘어질 수 있다. 왜? 얇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런 걸로 디스플레이 장치에 집어넣으면 옷 같은 게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요. 요 그래핀을 한 면을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종이 말듯이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원기둥을 만든 거를 탄소 나노튜브라 그래요. 탄소 나노튜브는 그럼 당연히 전기 전도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열 전도성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다가 얘는 또 말아놨으니까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단단하다. 그 다음에 뾰족하다. 그래서 첨탑. 이게 첨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끝이 첨단이 이게 뉴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끝이 얇은 이란 뜻이에요. 끝이 얇은 현미경의 침, 그러니까 끝에 침 이런 거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쓰이냐면 저 탄소 나노튜브를 예를 들어서 골프채다. 그럼 골프채 겉에다 발라가지고 강도를 좀 높여주는 용도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는 좀 허접하게 써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플러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소로 그래핀을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얘를 공 모양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플러렌이라고 되는데 플러렌은 오각형과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구공 보면 오각형, 육각형으로 되어 있죠. 육각형만으로는 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플러렌.
자, 그 다음에 거기 써있네. 그래핀의 단점. 대량 생산이 어려우며, 그쵸. 얘가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얼추 해결했어요. 참고로 반도체처럼 정기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조금 개발이 돼 있어요. 아, 누구시더라? 한양대 어느 교수님이더라? 그분이 이거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얼추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대량 생산은 불가능해요. 대량 생산은 좀 불가능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을 모막한 신소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하면 화낼 거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일방적으로 떠드니까 졸리지? 요거 저기 뭐야 자연을 모막한 신소재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문제 풀면서 계속 질문 받을게요. 자, 그럼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할까요?